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천재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천재들을 부러워하죠.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여도 더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천재가 노력을 게을리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노력을 기울였기에 끝까지 천재로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의 천재라고 불리는 모차르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작곡을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만큼 작곡에 많은 시간과 생각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유명한 작곡가의 음악 치고 내가 수십 번에 걸쳐 꼼꼼하게 연구하지 않은 작품은 하나도 없다. 발명왕 에디슨도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천재들도 이렇게 노력을 강조하는데 평범한 사람이 주어진 만큼 되는 만큼만 하고 만다면 그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선천적인 천재는 되지 못했어도 후천적인 노력파로 성공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겠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0일 화요일 오전 9시 7분입니다. 지금은. 미리 하나 예고를 해드릴 게 있는데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1부까지만 방송이 되고요. 2부는 오늘 방송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중계해서 방송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성공예감은 1부만 보내드립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입니다. 최근에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5대 금융그룹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그 손실만 1조 원 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피해가 더 커질지 한번 따져보시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이 광고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을 텐데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차별, 가품 논란까지도 또 많이 또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잠시 후에 같이 한번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시간만 방송이 됩니다만 경제상식 퀴즈는 또 내드려야죠. 오늘은 4글자 정답이 되겠네요. 자영업자분들이 아마 최근에 많이들 쓰고 계실 겁니다.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소기업 운영자들의 생활안정, 또 노후 혹은 재기를 돕는 일종의 공제 제도인데요. 지난해 폐업을 하면서 받은 공제금이 무려 1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걸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 결코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라는 건데 그 지급 건수가 2017년에는 5만여 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직장인에게 퇴직금이 있다면 소상공인에게는 이 공제 제도가 있죠. 힌트를 좀 드리자면 특정 색깔을 가진 우산입니다. 우산. 특히 비 오는 날 가장 눈에 잘 띄는 우산인데 비로부터 여러분을 좀 지켜드릴 그런 우산이 됐으면 하는 3104님 핑크 우산. 핑크 우산 예쁘긴 한데 정답은 아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밤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휴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는 조금 이제 혼조 좀 보합세네요.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2월 셋째 주 월요일이 대통령의 날로 휴장합니다.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쉬어갔습니다. 물가 우려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점 지연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주간 기준 6주 만에 하락 반전해서 아마 뉴욕 증시도 이번 주가 분기점이에요. 과연 지난주 하락세가 일단 고점에 따른 일시적 조정인지 네. 아니면 이 펀더멘털이 바뀐 데 따른 추세 전환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발표되는 미 연준의 지난달 있었던 FOMC 의사록 여기에다가 IT 대장주가 돼버렸습니다.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가 변수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가장 잘 나가는 IT주거든요. 그렇죠. 인공지능 열풍의 최대 수혜자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3위 기업으로 아마존을 제쳤죠. 자,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가 관심사고 어제 1% 넘게 올라와서 268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8포인트 정도 코스닥도 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는 사실은 개인이 1조 넘게 내다 팔았지만 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였거든요.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어떤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기대감이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1% 넘게 올라서 간신히 연초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플러스 전환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승세 좀 더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려되는 소식.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지금 전공의대들이 사직서를 좀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수도권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5대 대형 병원들 전공의들 오늘부터 모두 현장을 떠납니다. 전국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죠. 근무까지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서울에서만 2천여 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광역시도마다 적게는 수백 명 이상인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이제 전국 수도 병원에 집단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6시부터 업무를 중단한 만큼 뭐 긴급 수술 등 진료 차질은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병원의 손발 역할을 해왔던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서 의료 현장에서 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수술하는데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되면서 전국 병원, 지자체는 자체적인 비상진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제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죠. 그런데 진료 차질이 현실화되니까 의사수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좀 조율에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쨌든 이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내용의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지평부 2명에게 면허 정지를 통지했습니다. 네. 또 집단행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치에도 이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는 국군 수도병원 등 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요. 또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외래 진료까지 지장을 받게 되면 한시적으로나마 모든 의료기관에서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강경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공개적으로 정부의 공개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네. 정말 들을 건 들어주고 대화를 통해서 좀 통합을 좀 찾아서 이 환자들의 피해를 좀 줄이는 노력 그리고 중재자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입장 간극차를 좀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은행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다라고 홍보를 하는데 과거보다 그럼 많이 낮아지는 건데 사실 이것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은행들이 주담대 최저금리 연 3%대라고 광고하는데 네. 누가 이런 금리를 받는지 궁금하다라면서 SNS상에 이런 이제 의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야, 남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 공감 100%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은행권이 제시하고 있는 최저금리는
주로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림의 떡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대출금리를 따져봤더니 인터넷 전문은행 딱 두 곳만 네. 3% 후반대. 나머지 대부분의 5대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최저 4.1%에서 네. 최고 4.8%입니다. 아이 그런 분 처음부터 금리 최저금리 공시할 때부터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든가. 그렇죠? 그런데 다만 긍정적인 징후는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대한대출인프라가 전 이제 대출로 이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이 되니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시장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도 점진적으로 좀 낮아지는 건 확실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매기가 더 필요하다. 상생금융 암왕 압박해봐도 일회성 금리 인하는 있을지언정 자율적인 대출금리 경쟁을 통해서 이 정말 고금리 대출자들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이제 연착륙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 대환 대출 플랫폼 이것도 핀테크 기업들 그 앱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또 많이들 쓰고 계시고요. 또 하나 빌라나 이제 전세 그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 굉장히 지금 깡통 전세라든지 전세 사기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지금 깡통 전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세 사기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깡통 전세는 지금까지는 뭐 빌라나 다세대, 오피스텔, 네. 비아파트에 국한된 얘기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내리죠. 전세 가격은 오히려 더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조차 깡통 전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부동산 릴리스사가 지난 16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아직은 54.3%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 가운데 실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 이상이다. 이건 깡통 전세 의심이 되는 거래 비중인데요. 이걸 따져봤더니 지난해 4분기 기준 25.9%까지 껑충 뛴 겁니다. 아파트도 4채 가운데 한 채꼴로 깡통 전세 의심이 간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전세가율 80% 이상인 곳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입니다. 57%가 전세가율 80%를 넘어섰어요. 충북, 경북, 경남 대부분이 50% 위주로 지방 위주가 높았고요. 반면에 전세가율 80% 이상인 곳 서울은 5.1%입니다.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건데 서울 외에도 세종시, 제주, 경기, 인천 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를 넘게 되면 네. 아파트조차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때는 각별하게 이 전세가율 좀 따져보시고 계약하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중요하고 또 2년 전에 이 집주인이 얼마에 또 전세를 내줬었는지도 중요하고요. 담보대출 또 얼마나 껴있는지도 중요해요. 다양하게 또 살펴볼 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또 전반적인 그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보면 특히 인허가 물량 봤을 때도 여전히 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만 짓는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새로 짓겠다고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가운데 9가구가 아파트였습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한 38만 8천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34만 2천여 건 정확하게 아파트 비중이 8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단독주택 다가구를 포함해서 8.2%, 다세대 주택이 2.3%, 연립주택은 1.5%에 그쳤는데 사실 뭐 신규 주택 공급을 아파트 위주로 하는 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지난해 유독 더 아파트에 집중화됐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전세 사기 사건의 영향이 물론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특히 결국 이 비아파트 이 가격 때문에 비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 서민층의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지금 정부가 일시 대책을 통해서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공급이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 LH의 매입 임대주택 이것도 계획 대비 되게 이제 부진하다라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서민들이 좀 살 수 있는 주택 꾸준히 좀 공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자 메시지로 3131님이 오늘 왜 1시간만 방송하는 거예요? 라고 다시 물어주셨는데요. 10시부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일부까지만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도 뜨거운 토론 함께 하실 화요일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KBS 서영민, 김준범, 이세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1조 원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5대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된 이야기네요.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이 1조라는 숫자가 좀 크죠. 상징적이기도 네, 하고. 실제로 투자는 한 20조라고 하는데 이게 양경숙 의원실에서 각 은행들의 너네 얼마나 해외 투자했고 손해 봤냐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나온 숫자가 딱 요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요 금융지주사들이 해외에다가 자기 자산으로 한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고객의 돈으로 펀드한 거 이런 거 아니고 그 돈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조 정도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1조면 한 5%니까 5% 마이너스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크다고 봐야 될까요? 또 5% 이러니까 사실 5% 손실은 어디에서나 또 볼 수 있는 건데 싶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그 현재 그 5대 금융 지주, 우리가 보통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여기에 전체 가진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게 1 정도 되거든요. 그 1 정도에서 한 5%, 10% 정도 손실이 난 거니까 전체 자산 대비 손실률은 0.1%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또 너희 뭐 금융사들 실력도 없고 뭐 너희 그런 거 왜 했어라고 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은행의 최대 문제가 해외 IB와 달리 해외 투자은행과 달리 앉아서 편하게 이자 수익만 먹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ELS도 결국 그걸 탈피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계속 앉아서 문제집만 풀고 입시 공부만 하는 학생이게 그러지 말고 좀 독서도 좀 하고 여행도 좀 가서 체험학습도 하고 하는 게 전인 교육상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면 너 당장 이번 달 시험 점수 떨어졌으니까 하지 마라고 하면 너무 단기적인 야단이잖아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 되면 금융사들이 대체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거고 네. 어떻게 처음부터 잘합니까? 하다 보면 당연히 손실 볼 수 있는 거고 손실률도 지금 10% 정도면 뭐 치명적인 손실률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손실을 봤기 때문에 잘못한 거고 시장 흐름을 잘못 읽은 거는 맞지만 전체적인 비중도 매우 미미하고 응당 가야 할 길에서 나오는 약간의 헛걸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격려하고 잘하라고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있는데 비이자 수익은 상품 판매나 직접 투자나 이런 수익이죠. 근데 여기서는 또 ELS 사건처럼 또 문제가 또 터질 수 있는 거고 투자에서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럼 비이자 수익을 줄이고 다시 이자 수익만 높이면 또 이자 장사한다. 또 이런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금융업이 참 어렵습니다. 뭐 허가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1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저희가 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지만 네.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이 해외가 안 좋다는 얘기는
지난해 아니면 그 지난해 전부터도 계속 나왔어요. 특히나 저희가 이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했나를 보면 이 회사들이 뭐 엉뚱한 나라에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진국에 투자했습니다. 영국, 북미 지역. 네, 주로 미국. 북미, 영국, 독일 뭐 이런 선진국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나? 이거 모두가 저희가 뉴스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들의 임대가 안 돼요. 특히 미국에 거의 한 20% 가까이 공실이 됐다는 겁니다. 상업용 오피스,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 말고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쓰는 그 사무실용으로는 주요 도시에서 한 40%대 공실률이 나오는 곳들도 허다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들 재택근무를 하고 고금리가 되니까 기업들이 자기 사이즈를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특히나 뭐 샌프란시스코, LA, 뉴욕 이런 곳들이 안 좋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곳들이 지금은 주거용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네.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타격이 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근데 우리나라 이 금융 지주사들이 투자한 것들은 대부분 상업용이거든요. 보통 몇 천억짜리 뭐 이런 것들은 상업용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고금리의 직격탄을 이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동시에 사실 우리 금융지주사들은 국내에서는 고금리로 인해서 이자 수익을 많이 올렸거든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거 비교해 보면 큰 손해라거나 이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한 3, 4년, 4, 5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가 특히 이 대체 투자 가운데서도 부동산 투자가 문제가 된 이유는 너네들 제대로 되는 거 사는 거 맞냐? 너네들 묻지마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 손해가 지금 니네들이 의도한 건 혹시 아니냐? 누군가 안에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선들이 계속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지주사들이 해외에 가서 부동산을 사면 좋은 거 잘 못 삽니다. 제일 좋은 부동산 누가 사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누가 살까요? 뭐 애플이나 아니면 이런 빅테크들이 먼저 일단 투자를 좀 하고 현지에 있는 은행 금융사들이 하고 그런 다음에 해외 연기금들이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나라의 시중은행들 금융지주사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미 다 팔리고 없어요. 네. 안 좋은 건데 그걸 묻지마 사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4, 5년 전부터 우리 언론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묻지마 투자한 거 아니냐 하는 게 고금리 상황에 지금 이렇게 터지는 거 아니냐. 특히 올해 좀 이게 손실이 현실화되는 금액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꼭 작년 일인가 저는 김준범 기자하고는 조금 생각을 좀 다르게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쭉 보면 우리나라에서 너무 묻지마 투자한 것들이 지금 실적이 손해로 현실화되고 있고 작년부터 걱정이 되니까 국회의원실에서도 너네 손해가 얼마나 되냐라고 봤던 거니까 물론 대체 투자라는 걸 안 한다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자 관성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너무 그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따져보지 않고 저금리라고 샀다가 고금리 상황 와서 된설이 맞는 거 아닌가. 반성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 뭐 손실은 이제 1조 원 이러니까 굉장히 커져 보이는데 20조 원 중에서 1조 원이 뭐 손실이 이제 확정됐다라면 또 평가 손실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해서 전체로는 한 5% 혹은 이건 상품에 따라서 뭐 10%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기사화돼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어떤 보험사나 증권사에서 투자를 한 게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4%다라고 해서 아니 이거 건물이 사라졌나 싶었거든요. 심지어 영국에 있는 건물이죠. 예. 아니 어떻게 마이너스 90%의 손실이 가능할까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저도 이번에 어떤 투자를 했길래 좀 손실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네. 이게 손실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을 좀 넘는 게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호주 임대주택에 뭐 1,200억 원 투자했는데 현재 838억 원 그러니까 350억 정도 손해를 봤는데 뭐 게다가 뭐 현지 투자사 사기로 인해서 부동산 담보도 못 얻어서 지금 배당금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대로 된 투자를 좀 이렇게 이게 좀 프로답지 못한 좀 투자를 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도 부동산에 15억 원 투입했는데 이게 지금 1,200만 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99%라는 사례도 있고 또 신한라이프 생명보험도 2018년도에 미국, 영국, 독일에 이제 413억 원 투자했는데 326억 원의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99% 이런 숫자들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손실률이 우리가 이렇게 좀 예측
우리가 이런 금융사들이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좀 제대로 평가를 한 게 맞나라는 의문이 당연히 좀 들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좀 적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물론 이게- 호주 사례 같은 네. 경우는 보면요, 되게 황당한 게 지금 담보권을 얻지 못해서 배당금을 못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저게 확실히 우리 거인지 입증을 못해서 우리 거일 경우에 응당 받아야 할 매년 받아야 할 배당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억이 손해라고 하지만 이거 팔 수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저런 거. 근데 이게 그 홍콩 ELS 같은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네. 이거는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좀 좋은 말로 현혹해서 고객들의 투자금을 유치해서 고객 돈을 투자한 게 아니고 은행들이 자기들의 자산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설사 손해가 다 확정된다고 해도 그냥 은행의 손실에서 끝나기 때문에 일단 일반 개미 투자자나 개인 고객들에게 피해가 퍼질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파장이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왜 그렇게 뭐 거의 마이너스 80% 90% 수준의 손실이 나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미국 오피스, 그러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한 20%라고 해요, 평균. 그 말은 미국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무슨 역이라고 하죠. 무슨 역 근처에 있는 100채 빌딩이 전부 다 공실률이 20%인 게 아니고 A급 빌딩은 다 찹니다. 네. B급, C급, D급으로 갈수록 공실률이 커지는 거고 즉 안 좋은 물건을 거의 통째로 비는 거죠. 네. 자, 근데 아까 서현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를 들면 여의도라고 치면 여의도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초 A급 빌딩은 한국의 은행이 감히 사지를 못해요. 일단 정보도 없고 살려고 돈을 낸다고도 끼워주지도 않아요.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서.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클래스가 낮은 뭐 B급, C급, D급 그러니까 일종의 정크, 그러니까 투자 위험 상품을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커지는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악화 침체기 때. 근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사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 어차피 우리는 도전해도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도 해외 아이비들처럼 좀 뭔가 좀 앞으로 이자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다양한 투자 수익을 내는 은행을 가려면 이런 부동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꾸준히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실이 고객의 손실이라면 이런 위험 부담을 함부로 감수하면 안 되죠. 근데 은행 자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하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해야 되고 설령 손실을 난다고 해서 뭐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치 우리가 삼성전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듯이 이런 부자 은행의 이런 작은 투자 손실까지 걱정하면서 비판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다. 다만 반대로 더 많이 해서 실력을 키워라라고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막 해외 진출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한 10수년 전에도 몇몇 은행들이 동남아 지역 진출했다가 큰 손실 보고 또 이렇게 점포도 접고 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해외 진출 또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또 꾸준히 시도는 하긴 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막 90%대의 손실을 봤다라는 거는 그걸 겁니다. 이제 후순위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한 20% 30%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선순위 투자자에게는 원금이 사실상 보장이 되는 거고 후순위는 한 20-30%만 가격이 떨어져도 바로 그 사람부터 손실이 확정돼 버리는 이런 순서. 사실은 후순위 투자는 조금 더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증권사라든지 이런 이제 공격적인 그런 금융사들이 그런 투자를 또 하게 되죠. 대부분 이런 투자는 빌딩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빌딩을 토대로 그렇죠. 수익 증권화에는 증권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선순위 후순위가 있고 후순위로 밀리면 사실 손실이 뭐 무한대에 커지는 거죠. 이 지금 요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 봐야 될 것은 네. 그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은행의 자산이거나 아니면 이 부동산 투자라 해외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보통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 돈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손해가 나면 누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냐 이 걱정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 고수익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이 리턴이 낮다고 해서 그 자체를 비판할 수 없는 지점도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같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 5대 시중은행이 우리은행은 좀 적어요. 그 적은 이유는 당연히 우리은행은 그동안 좀 규제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뭐 그 기타 요인이 있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룸이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은행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비슷한 정도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왜 문제냐 하면
지금 고금리 상황 정도니 이 정도 손해인 겁니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만 걱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대한 충격이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는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상황은 염두에 둬야죠.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위험 부동산에 너무 많이 익스포저가 많은 금융사가 어디냐. 한국 금융사들이 유독 그렇다더라라고 했을 경우에 한국 금융사의 시스템 리스크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투자를 했느냐 돌아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걸 뭐 이번에 1조라는 숫자를 봤으니까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미국 지역은행들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노출된 위험, 뭐 투자라든지 대출이 많았던 그런 것들부터 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커뮤니티 뱅크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것도 미국 현지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게 과연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인가? 또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당국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또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그 김준범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게 아직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최근에 이게 만기가 또 몇 년간 분산돼 있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다. 또 이 피해 규모가 금융사들이 그 손실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다라고 좀 말을 하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마음을 놓아도 되는 것인가. 이게 이 경제 상황이라는 게 한 번 약한 고리가 터지면 아무래도 자금의 쏠림 현상으로 순식간에 더 큰 위기로 퍼질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통계도 같이 보면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는데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주식, 채권, 예금 투자하는 걸 전통적인 투자라고 하고 네. 부동산, 그러니까 인프라, 뭐 발전소, 고속도로 뭐 이런 거를 이제 대체 투자라고 하잖아요. 국민연금은 사실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은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 아니겠습니까? 네. 은행 고유의 재산보다 훨씬 더 알토란 같이 아껴서 다뤄야 하는 그 자산인데 국민연금의 대체 투자 투자율이 2018년에는 12%였는데 작년에 17%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조차도 해외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금리 시절이 되다 예. 보니까 뭐 최근 1, 2년 다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그러면 대체 투자의 몇 퍼센트를 투자하는 게 최적이냐 이건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고 다들 견해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손이고 해외에서 알아주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도 대체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가야 하는 방향인 건 저는 분명하다 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위 말하는 동북아 금융 중심 국가가 되고 싶으면 더더욱 그렇다면 당연히 도전을 해야 되는 거고 도전하다 보면 실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빵꾸가 나겠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 그 개인 고객의 손실이 아니라면 계속 좀 뭐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그래야 실력이 쌓이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손해라고 하는 것들이 올해까지는 이 손해가 계속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고금리가 지속될 거니까요. 미국이 금리를 내려봐야 한 2번, 3번 내릴 테니까. 근데 만약에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바뀐다면 다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매우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결과론일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보면 이거 좀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고 나지 않고 잘 관리해서 한 3, 4년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저금리 상황이 다시 돌아온다면 가장 각광받는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아마 이런 약간 리스크가 높긴 하지만 해외 주요 도시에 있는 그런 부동산들일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미국 상업용 오피스의 공시률이 한 지난해 4분기 18%대 후반이었고 지금 한 20%까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이게 오히려 지금 상태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를 보통 우리가 단기로 맺진 않잖아요. 상업용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몇 년씩 맺는데 지금 비어 보이는 건물 중에 일부는 오히려 계약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빠지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언제 금리가 내려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고 현재 주요 지역 공시률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기업들이 아까 여러 뭐 재택근무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재택근무를 뭐 풀리도
사실상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하는 게 과연 좀 가능할 것인가 단기간적으로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귀가 팔랑해서 저 네. 얘기도 좀 하자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심각하다 하죠. 말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시내 노숙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원래 그 캘리포니아 지역이 노숙자가 많긴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그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오면서 그리고 재택근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IT 기업일수록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직격단을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실률도 시내에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가 약간 공동화되고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치안이 불안해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에서도 이 치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다. 최근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무서워서 밖에 못 돌아다닌다. 지나다니면 누가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한다. 거린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위기는 지금 도심에 들어와서 돈 많이 주고 오피스를 구해서 사업하는 분위기에서 조금 더 비용을 줄이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었다면 언젠가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도 있긴 하거든요. 보긴 이게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이제 결과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사실 저금리 시절에 우리나라 금융사가 뉴욕 뭐 런던의 상징적인 건물을 샀다 그러면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고금리 시절 되니까 또 손실 보고 있다 이런 게 또 커지고 있는 거고요. 또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현선 님이 최소한 도덕적 해이는 아니길 바랍니다. 은행은 신뢰가 특히 중요하니까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김현영 님은 손해봐도 자기들 손해가 아니죠. 투자자들 손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돈 좀 벌면 성과급잔치하면서 손해보면 투자자들 손해. 다만 이게 앞에서도 김준범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그 계정 자체가 다릅니다. 고객 돈으로 투자를 한 건 아니고 본인들 자금인데 물론 은행들의 손실이 커지면 뭐 충당금 많이 쌓아야 되고 손실률 높아지면 또 대출을 더 이자를 높여서 그걸 또 보전하려는 이제 관성은 나오겠습니다만 또 이것도 지켜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또 존재하는 거기도 하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토론 넘어가 볼게요. 퇴직금이 따로 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적금처럼 쌓아놨다가 폐업을 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됐을 때 퇴직금처럼 이걸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매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요. 소득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까지 세금에서도 공제를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걸 납부하던 걸 깨버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마치 비 올 때 우산이 지켜주듯이 그런 혜택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힌트를 좀 제가 은연중에 드렸습니다. 특정 색깔을 가진 우산, 특히 비 오는 날 눈에 가장 잘 띄는 우산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6883님 저도 가입했는데 돈을 더 많이 내면 좋겠는데 이거 참 어렵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748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청취 200일째인데 아직 당첨 소식이 없습니다 라고. 그 세고 계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연숙님은 성공예감 들으면서 하나씩 정보 얻고 갑니다. 자연스럽게 똑똑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네요. 라고 오늘은 이 공제제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이 앱들의 광고가 엄청나게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의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 이야기인데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속된 말로 이제 공습을 한다고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침공이라고도 하고요. 진격의 알리, 진격의 군사 용어가 하는데 여기서 나오네요. 뭐 굉장히 저는 점유율을 빨리 늘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MAU라고 하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앱을 접속해 봤느냐. 쿠팡이 물론 압도적인 일입니다. 압도적인 일이고 한 달에 거의 3천만 명 정도가 네. 최소한 한 번은 쿠팡 앱을 접속을 하는데
지금 알리 같은 경우는 700만 명. 근데 작년 이맘때 300만 명이었으니까 1년에 2배가 늘었거든요. 테무도 마찬가지고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깔린 쇼핑 앱이 테무입니다. 한 달 동안 200만 건이 깔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진격의 속도가 엄청나고 그다음에 이 진격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극초저가.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초저가. 그리고 엄청나게 쌉니다. 실제로 저도 저처럼 그 인터넷 쇼핑 안 하는 사람이 제가 인터넷 쇼핑 안 하기로 상위 1%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김준범 기자는 모든 쇼핑을 안 합니다. 예. 안 하면 100% 할인이라고 그게 제 믿는 개인 신념인 사람입니다. 사람도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린가 한번 들어봐 봤는데 네. 안경테가 1달러 하더라고요. 1달러. 1,300원이 1,300원. 사보셨어요? 아, 사지는 않았죠. 아니 어떻게 1,300원이 안경테가?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극초저가기 때문에 알리나 테무에서 20년 30년 쓸 물건 살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2, 3주 쓰거나 이번 한철 싸게 입고 버려야지 이런 옷들을 사는 수요는 우리 일상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수요를 상당 부분 잡아먹을 거기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가격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아, 사셨어요? 그렇죠. 왜냐면 한국에서 10,000원 정도 하는 걸 알리에서요, 앱으로는 테무에서요? 둘 다 써봤는데 둘 다요? 진짜 네. 1,000몇백 원, 2,000원에 파니까 그래서 뭐 또 중국에서 무료 배송까지 해준다고. 근데 상술이 있습니다. 뭐 쿠폰을 13만 원어치 준다는 거에서 야 이게 웬 떡이냐 들어갔더니 또 얼마 이상을 사야 되고 몇 개를 묶어야 되고 해서 한 5, 6만 원어치 10대 개를 샀는데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 또 벌써 부러진 것도 있고요. 뭐 예. 써보신 분들은 또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써보셨어요? 사보셨어요? 저도 저번 달에 이제 친구가 테무를 한번 깔아보라고 예. 해서 했는데 전 사실 처음에 사기 앱인 줄 알았어요. 아예 배경지시 없을 때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 물건 싸다라고 했을 때 그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격대보다 훨씬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배달비를 고려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가격이어서 한번 그냥 사기 당하는 셈 치고 한번 사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가격대에 뭐 양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겨울 슬리퍼 이런 것들 사봤어요. 약간 그게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속는다 내가 한번 속아줄게. 속는다 셈 치고 사봤는데 써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품질이 좋진 않았는데 가격이 싸니까 워낙에 근데 못 쓸 정도는 아니어서 이거를 사람들이 쓸 수는 있겠구나. 왜냐하면 배송비가 붙지 않다 보니까 빨리 오든가요? 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빨리 와요, 생각보다. 요즘에는. 근데 그게 며칠 되게 안에. 애매한 거예요. 15,000원짜리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화나요. 네. 1,500원이야. 그러면 에휴, 그냥 뭐 쓰지 뭘 뭐 이렇게. 저는 사실 네. 최근에는 테무를 사람들이 앱을 안 깔면 안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해서 저게 유행이구나 하는데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는 오래전부터 가끔씩 썼었거든요. 그 휴대전화에 딸려있는 이어폰 용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 사거나 아니면 저는 안경을 여기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 안경이 이렇게 짝퉁이라고 해도 될까요? 하여튼 가품. 네. 예. 가품 내지는 메이커가 없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하다고 입소문이 난 것들. 물론 한 달, 2달 걸렸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초기 사용자들은 한 달, 2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이게 왔는데 써보면 쓸만하고 사람들이 가품이라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모조품인 거죠. 네네. 그리고 가품이거나 아니면 상표가 없는 제품들인데도 안경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산 것들은 한 10,000원, 20,000원짜리들이었는데 쓸만해서 계속 썼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한 안경테하고 비교해봐도 괜찮아서 썼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쓰던 과거에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싼 것 아니면은 중국은 워낙에 제조를 잘하니까 중국에서 많이 산다는 것들을 한 번씩 사보면 괜찮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예전에 우리가 탕진잼이라고 말하던 다이소 가서 막 아무거나 뭐 좀 사오고 스트레스 풀고 하던 한 그런 3만 원치만 네. 사도 막 잔뜩 네. 사올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이 앱을 통해서 누리는 것 같아요. 배송까지 해주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국내 유통 시장이 이제 교란이 되고 소비자를 이제 기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써본 사람들이 내 2번은 안 쓴다라고 또 하는 분들이 또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도 좀 아까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품 논란은 당연히 끊이지 예.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품질 자체가 꼭 가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메이커가 아닌 것들도 품질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아서 이게
아예 버리는 돈, 그러니까 500원, 1,000원도 돈인데 그럼요, 이것조차도 그럼요. 아깝다라고 말하는 후기도 적지 않고요. 또 하나는 환불이라든지 뭐 AS 서비스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문의 같은 걸 하려면 고객센터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된다, 응답도 빠르지 않다 이런 불만 목소리도 좀 적지 단적으로 않습니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쿠팡에서 그 핸드크림을 하나 샀는데 유명 제품의 핸드크림을 한번 사봤는데 싸서 샀거든요. 네.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왔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이게 제가 알던 그 핸드크림이 아니에요. 가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쿠팡에다가 야 너네 가품 팔았니? 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버리세요 하고 환불을 해줘요. 아하. 그런데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가? 지금 근데 이제 저는 4860님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환불도 안 해준대요. 유유 뜯기 전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답도 없어요. 잠깐만 뜯기 전 사진을 그러면 가품인지 어떻게 알죠? 시간을 되돌려서 일단 당연히 그 고객 서비스가 매우 떨어지는 거는 기본값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외제차가 AS 받기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상쇄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여기는 압도적으로 싼 가격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그 어떤 쇼핑 행태가 분할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기존의 이마트, 롯데마트라고 하는 대형마트들은 대부분 먹는 거 위주로 지금 식료품 위주로 가고 있고요. 네. 거기는 전자상거래 다른 공산품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기존의 식료품을 제외한 다른 다 공산품은 기존에는 쿠팡이라는 우리나라 국내 업체가 다 독점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중에서 저가 분류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기 이세준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냥 몇 달 그냥 싸게 쓰고 말지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화장실에 슬리퍼라든지 뭐 집에서 애들이 쓰는 색연필 100자루라든지 뭐 스케치북 10권, 30권 이런 것들은 뭐 품질을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포션은 굉장히 빨리 잠식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환불 안 해줬다고 해서 그냥 돈 날렸다고 생각하지 저 기업은 왜 저래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한계가 있다도 이 시장 점유율은 빠르게 늘려갈 것이고 상당 부분 우리 국내 기업들이 뺏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그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이나 지마켓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자기가 팔고 있는 가격 5분의 1 가격으로 사람들이 중국 앱을 쓰고 있으니 일단 우리가 지금 네이버 쿠팡 걱정하기 앞서서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큰 위협을 겪고 계시거든요.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 그다음에 그런 중소유통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죠. 이게 네. 사실은 하나의 유통혁명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존이나 쿠팡의 유통혁명 모델은 똑같습니다. 가장 좋은 제품을 어떻게든 가격을 내리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그 이익을 주면서 가장 빨리 배송해 주는 것. 사실은 이게 아마존의 모델이고 쿠팡이 그대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모델인데 이거는 사실은 가장 그 품질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제품들이어야 하고 그걸 이 플랫폼이 책임진다는 의미도 있는 건데 근데 중국이라는 그러니까 이건 국내 시장이었던 겁니다. 국내에서는 쿠팡이 최적의 모델을 구성해 놓았고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누구도 없었고 그래서 모두들 쿠팡이든 네이버든 이런 플랫폼들이 그런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 붙어서 국내 사업자들이 존속해 왔는데 여기에 해외 사업자가 직접 들어오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도 아니에요. 테무 핀도더라는 중국의 유통회사가 만든 해외 플랫폼인데 우리나라만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도 들어갔고 뭐 일본도 들어갔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싸니까요. 특히 48개국에 진출했다는데요. 네. 테무만 하더라도. 중국은 싸니까요. 그 어떤 나라보다 싸게 꽤 제품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직접 모든 나라들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은 미중 분쟁 중인데도 테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나의 새로운 그러게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국내 유통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이 시장의 극히 일부분을 초저가를 중심으로 한 시장을 중국이 직접 들어온다. 이런 종류의 어떤 비즈니스 새로운 모델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가 상황입니다. 왜 파괴력이 만만치 않냐면 사실 이제 그 쇼핑몰이 잘 되려면 물건이 많이 입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잉 파워라고 하는데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는 K 베뉴라고 해서 한국 상품 전문관을 열고 거기에 물건을 내는 제조업체에게는 수수료를 제로를 물리고 있어요. 제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보통 LG 생활건강, 뭐 아모레 같은
화장품이 쿠팡에서 팔면 그 15%는 쿠팡 수수료를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아예 안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기업이 거기에 물건을 납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거기에 굉장히 유혹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 물건이 늘어날 것이고 똑같은 물건이 당연히 훨씬 더 싸게 나오면 뭐하러 다른 데 가겠어요. 여기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여기가 시총이 한 230조 정도 됩니다. 쿠팡의 시총은 37조예요. 한 8배 차이 나거든요. 엄청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파워죠. 이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덩치 네. 싸움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중국의 이커머스들이 한국에 더 크게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는 한국 소상공인들에게 자기네에게 입점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네이버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 그 공세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광고주이기도 하다라고 그렇죠. 답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 조금 순진한 생각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전 이번에 미국 슈퍼볼, 보통 슈퍼볼에 어느 회사가 광고하느냐가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의 네. 어떤 상징이잖아요. 슈퍼볼에서 광고비 93억 원을 5번 하고 450억 원을 낸 게 테무였고요. 작년에 이제 알리, 테무, 그다음에 쉬인이라고 해서 중국의 또 다른 저가 기업이 있는데 그 3사가 5조 원을 썼습니다. 5조 원. 미국에서 온라인 광고비로만. 그러니까 그만큼 5조만큼 쓰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광고비를 쏟아부을 거기 때문에 거기는 도움이 되겠죠. 네이버, 카카오는. 좀 공정 경쟁이 제대로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겠네요. KBS 서영민, 김준범, 이세중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1부까지만 방송을 해드리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0시부터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의 정답은 노란 우산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자영업자, 우리 중소 사장님들의 퇴직금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십사 상식적으로 알려드렸고요. 권인숙님은 아까 다시는 안 씁니다라고 보내주신 건 그거였네요. 예, 중국 앱들이었네요. 정답 많이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같이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